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잇따라 벌어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CCTV 의무 설치와 처벌 강화를 포함한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 문제나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개선 같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슈 경남, 오늘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엇이 문제이고 정부의 대책에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경남 오정남입니다.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벌어졌던 어린이 폭행 사건 이후에 비슷한 피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였고 또 믿고 맡겼던 시설에서 벌어진 일이라 많이들 화가 나셨죠. 이 사건 이후에 정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분석도 있고 또 예전 대책이 재탕된 것이라는 또 부정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이슈 경남 오늘은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보도된 이후에 쏟아진 여러 가지 대책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인지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세 분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 안홍전 위원장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은편에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 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의 김정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안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위 발족 이전에 또 간담회도 하셨고 상황을 제일 많이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현실을 파악하고 계신 것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아동학대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일어나고 그중에서도 사실 방임이 또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지난 2011년도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해서 그때 제가 새누리당이 아니고 한나라당 시절에 그 아동학대 그 예방이었습니다. 예방 및 권리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2012년도 19대 국회가 개원하자 그 당시 경찰청, 안행부, 법무부 교육과학부였습니다. 그다음 보건복지부, 여가부, 또 각 전문가들, 어린이 보호시설 장님들 이렇게 많은 분들 모셔서 매주 간담회를 해서 3개월 동안에 이제 걸쳐서 만든 작품이 이제 그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 이게 사실 재정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법안을 금경 수사권에도 관계가 있을 정도 한 부처가 할 수 없는 법안을 사실은 제 특유의 추진력으로서 그걸 만들어냈는데 이게 2012년도 9월 정도에 저희가 발의를 했는데 2013년 12월 말에 이게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그 법이 또 시행은 작년 9월 26일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은 어린이집이나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냐 생각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현실을 보면 좀 보완할 것들이 있어서 좀 추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미경 관장님, 전화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이 사건 이후에? 네, 최근 이제 인천 그 CCTV 사건 이후에 기관에 신고도 많고요. 또 문의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근데 그 문의 전화가 그 부모님들이 그 사건 이후에 굉장히 좀 불안해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어린이집 차량만 보고 아이가 뒷걸음질 쳐도 혹시 아동학대 때문에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또 잘 가던 원을 갑자기 안 가려고 한다. 뭐 이렇게 불안해하는 문의 전화가 많고요. 실제로 신고 접수 전화는 원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접수가 되었었는데요. 평균적으로. 지금 1월 달 수치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이 6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보면은 평균적인 수치보다는 신고 건수가 많고요. 일반적인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 예전에 시설에서 그 일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거죠? 어린이집인가요? 유치원에서요. 그리고 이제 학자가 되신 건데요.
뭐라 해야 될까요? 이해관계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조심스러우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예. 지금 이 상황을 좀 잠깐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일단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건 그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보육 교사들에게는 사실 엄청난 절망이고 네. 또 그들을 믿고 보낸 부모님들도 역시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유치원 교사를 했지만 정말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이게 주 안건이었는데 잠금에 이제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저희들이 유아 교육을 하면서 교사가 될 학생들에게 어떠한 내용들로 보다 집중적으로 또 그리고 어떠한 실제적인 상황들을 예시를 들으면서 해줘야 하나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안 위원장님, 그 이제 여당하고 계속 정책 협의를 하실 거고 네. 빨리 내놓지 않아도 혹시나 좀 그 잘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신중하게. 지금 나온 거는 처벌 강화한다는 거 하고 CCTV는 의무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를 만들고 계실 텐데 지난법 특례법 이후에 지금 다시 특위에서 준비하고 계신 계획들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그 교수님 말씀대로 다수의 절대 다수의 보육교사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들이 몇 건 또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다 모두가 그런 것 같이 매도당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자리를 빌려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처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 이제 처벌 강화도 예방적 효과는 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리고 CCTV 문제는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만은 그래도 CCTV도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05년부터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보육교사의 인권 문제, 비용 문제 때문에 이번 19대 국회도 몇 분의 의원님들이 이제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야당이 반대를 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 두 가지 이유로 이번에 아마 이 사태 후에 야당 특위에서도 CCTV는 긍정적으로 아마 뭐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나요? 근데 CCTV가 꼭 이번에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정 부분 예방 효과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 녹화를 이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자기 교육에 재교육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대처하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해야 이게 잘했구나 못했구나 하는 재교육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지난달 22일 날 솔티 어린이집 우리 지역에서 간담회에서 이제 원장님들하고 이야기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 사실은 신고하면 파파라치 같이 이제 보상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 또 자기들이 피해를 보는 그 파파라치 그런 분 때문에 선의의 피해도 있고 또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애들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서 항의를 하는데 막상 그 CCTV를 모니터를 하고 하면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이해를 하고 간다. 이런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는 CCTV 설치에 대한 거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 유치원이나 시설에 CCTV 설치는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또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공통적인 표현입니다. 폐쇄 TV는 설치하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있고요. 일부 시설에서는 또 반대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박 원장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그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아동학대를 발견하기에는 CCTV가 있는 곳이 훨씬 더 저희가 봤을 때는 유리합니다. 그 말을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CCTV가 없는 곳에는 아동학대 판정이 잘 안 나는 곳이 많습니다. 예. 뭐 근거라든지 증거 불충분으로 일반 사례라고 판정이 날 경우가 많고요. 또 CCTV가 있는 곳에는 저희가 그 CCTV 화면을 통해서 아동학대라고 판정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는 건 맞는데 방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궁극적인 뭐 예방은 아닐지라도 예. CCTV가 설치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발견은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보육교사들의 그 업무와 노고와 스트레스가 많다면 그 CCTV를 통해서 하루의 일과를 또 학부모나 그 원장님들이 본다면 예. 아, 정말 힘들구나. 그러면 처우 개선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아이끼리 다칠 수도 있고 아이가 어떤 장난감, 도구에 의해서 다칠 수도 있는데 그게 막상 상처만 보면 부모님들이 그 아동 학대가 아닌가라고 또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또 CCTV가 그 선생님들의 인권에도 침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지금 수업 받으시는 분들이 원장님들이 있으시지요? 네. CCTV 설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이실까요?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네. 그걸 먼저 생각하기 전에 네. 그 이전에 뭔가를 좀 더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당장 그 잠재적인 범죄자의 눈으로 교사들을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네, 합니다만. 그런 인식들이 있기는 하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이 잘못하지 않았던 어떠한 내용들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교사들이 그거에 의해서 크게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러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원장님이 교사들과 함께 CCTV를 한번 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쉬운 점은 CCTV를 설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죠. 그래서 교사가 아이들 세수를 시켜서 로션을 이렇게 발라줬는데 자기들이 배속을 더 세게 해서 돌리니까 아이를 꼭 얼굴을 이렇게 막 쪼이는 듯이 보여서 학대하는 것처럼 본인이 해놓고도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곳은 CCTV가 집에서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어머님 전화가 와서 우리 아이 소매가 올라갔는데 좀 내려주세요. 우리 아이 저 아이와 같이 앉아있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들도 있어서 그런 관리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제대로의 방침이 정해지면 기관에서도 그렇게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책들을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우선 그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박 관장님도 계속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필요한 제도긴 하고 또 복지부가 어느 기관에 맡겨서 하는 거라 약간의 뭐 편법도 있다는 뉴스들이 덜어 나오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일이 많다는 뭐 불만도 있으시고 어떻습니까, 이 인증제도는? 실제적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평가 인증제는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지금 시점에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킨 것은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중에 교사들이 준비해야 할 항목들이 문서화된 서류 중심의 것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을 정비해야 되는 부분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또 늦게 퇴근을 해서 이제 조금 쉬고 또 경쾌한 몸과 마음으로 다음날 현장에 와야 하는데 밤늦게까지 또 평가 인증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부담스러움이 사실은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인증과 또 아이사랑 모니터링 그리고 지자체에서의 감사 이런 것들이 수시로 어린이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중복되어지는 항목들도 굉장히 많아서 교사들이 이제 같은 내용으로 같은 부담을 안으니까 어쨌든 교사가 보육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그 3차로 들어서면서 조금씩 그런 게 개선되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평가 인증제라는 걸 질적 해서 질적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당하는 보교사님이나
또 원장님 입장에서는 부담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담을 가능하면 뭐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 고민을 하겠고요. 부모 참여 활성화 방안이 그 크게 정부에서 3가지 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공급자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 중심의 평가 인정 제도를 그 만족도 조사, 조사 등 수요자인 그 부모 중심 평가로 개편하는 의무 평가제 도입. 그리고 두 번째는 아동 학대와 함께 급식, 시설, 차량 등의 부모 안심 인정제를 도입하고 세 번째는 어린이집 시설 운영 전반을 이제 볼 수 있도록 부모님 모니터링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범위를 확대해서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이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걸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자, 다른 대책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사 숫자가 많은데요. 한 과정, 거치는 과정이 조금 달라서 보육교사의 질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는 대책이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안입니까? 지금 뭐 학점 인증제로 하시는 분이 훨씬 숫자가 많은 걸로 되어 있던데요. 네, 그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에 따르면은 아동학대 발생 원인이 아동에 대한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 44.9%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보육교사의 자질에서 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어떤 교육부가 인정한 그 시설에서 인터넷으로 교육으로서도 자격증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보편적 이제 보육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도 많이 서이도 보육교사가 갑자기 많이 이제 급증을 하게 되니까 쉽게 이제 그런 자격을 하게 되었는데 적어도 인터넷으로 하는 이 보육교사 자격은 없애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실습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한 인터넷 교육만 가지고는 그리고 또 학점 인정제도 그것도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보완을 이제 우리가 집중 검토를 해서 보완할 생각이고 또 어떤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치원 교사와 같이 보육교사도 학교에서 인정을 하는 뭐 요즘 되게 보육교사도 4년제가 되었죠. 3년제, 4년제가 있습니까? 유치원은 2년. 유아교육과가 4년제죠. 네, 2년제도 3년제로 되었고 4년제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같이 이제 맞추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맞춰 가지고는 또 학교에서 보육교사 양성이 또 얼마나 될까? 물론 이제 학교 과정이 뭐 몇 년을 더 수업하는 장점도 있지만은 저는 지금 양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양성 기간이 1년 동안 제대로 교육하고 인성이나 적성 이런 거 함께 또 실습을 제대로 한다면은 학생으로서 미혼 보육교사의 장점보다는 어쩌면 그 교육 현장에 제가 뭐 졸업식도 해마다 몇 년간 가보면은 되게 40대, 50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고 한 분이 그런 보육교사가 되었을 때 저는 더 장점도 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건 좀 더 또 좀 아까 말한 인성이나 이런 그 실습을 보완을 하더라도 그런 제도는 많은 또 보육교사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 지금 특위에서 자기요건 강화 이 부분에서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일단 그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건가요? 그건 뭐 제가 소신껏 하겠다고 지난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기관에서 하는 거는 좀 보완하거나 학점제는 좀 보완을 하든지 하고 기관에서 제대로 하는 기관은 좀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보완의 인성 문제, 적성 문제 걸러낼 수 있는 사실은 보육교사는 아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같은 뭐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사실 보육교사를 해야 어려운 여건이라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아동 학대도 예방할 수 있는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유아교육관 지금 과에서 4년 배우는 건가요? 네. 4년 배워서 이제 배출하시네요. 네, 그러는데 이제 저희들은 보육 실습과 유아교육 실습을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느껴요, 사실은. 4년도. 네. 그래서 한 달 실습을 가기 이전에 실습 이전 교육을 또 실시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교수님들이 다 방문해서 연구 수업하는 거 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같이 듣고 수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현장에 있다가 학교로 돌아오면 다시 그거에 대한 반성적인 사고를 거쳐서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평가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보다 현장을 또 더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15주 한 학기 수업을 10주 이상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떤 학교 유형을 떠나서 예. 전체적으로 현장 실습에 대한 강화가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도라 그러면 온라인 교육은 현장 실습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죠? 실습을 가기는 하나 믿을 수도 사실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예. 사이버로 공부를 하시기도 하는데 언제 실습을 가실까? 예. 요 현장 얘기는 현장에 먼저 들으시고 대책을 좀 듣겠습니다. 예. 근무 환경에 관한 얘기인데요. 하나같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는 합니다만 근무 환경이 참 어렵다라는 게 공통적인 문제 제기시거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이 열악합니까? 네. 만약에 많은 부모님들에게 예. 당신의 아이가 유아교육을 전공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했을 때 그래 잘했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면 이 현장이 참 어려운 현장이라는 걸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저희 딸이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데 예. 주변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그 힘든 예. 곳에 왜 그 딸을 보내려고 하느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딸의 이제 성향을 볼 때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은 참 행복하겠다는 판단을 저 스스로는 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다고 하고 하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네, 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학교 다니면서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정말 가서 7시에 차량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맞이하고 정말 숨 쉴 틈 없이 본인의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예. 모르는 과정에서 밥을 먹고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거든요. 내가 없는 사이에 혹시 아이가 안전사고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보육교사, 유치원교사들은 방광염 걸리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업병처럼 그런 네. 분들이 있으시네요. 예. 저희 참 이게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12시간 정도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너무 업무가 가중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서 그런 아동학대도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미국 같은 데는 사실 영유아기는 부모님, 할머니든 외할머니든 스킨십이 정서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예. 근데 이제 교육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 이제까지는. 근데 미국에서 일반 유치원이나 이런 데도 초등학교도 오후 3시 이전은 무조건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과 같이 있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는 이제 워킹맘 그 맞벌이 부부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영유아도 맡긴다 하더라도 예. 최소한 이 맡기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 12시간이 아니고 그 몇 시간이라도 집에서 그 어머니와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걸 12시간 심지어 전업주부조차도 12시간을 맡기게 되네요. 맡기는 이게 참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아이 이제 정서 발달에 좋지 않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이걸 8시간 기본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그 외에 맡길 분은 불가피하게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나 이런 분 중 환자가 집안에 있다든지 또 직장 환경상 어쩔 수 없다든지 이제 본인이 뭐 질환이 있다든지 예.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고 거기에 추가를 할 때는 본인 부담을 하게 한다든지 예. 그러면은 인적 보조교사를 더 둘 수가 있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고 사실 정부 예산이 이게 22만 명의 보육교사입니다. 얼마 한다고 해서 뭐 만족할 것도 아니지만 그 비용이 늘어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 정부도 좀 지원을 또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 영유아의 어떤 정서 발달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가정에는 양육비를 좀 더 인상을 하는 문제. 지금 사실은 어린이집에 영유아들한테 지원하는 비용이 한 77만 원 정도 되나? 70만 원 넘죠. 8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걸 지금 양육비는 20만 원을 주죠. 예. 근데 이걸 한 3, 40만 원을 준다면은 주어서라도 인상을 해서라도 집에서 부모님들이 좀 아이를 그 영유아들은 좀 양육하게. 예. 그러니까 대책 가운데 하나는 시설 중심으로 돼 있는 지원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으로 조금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좀 개선하신다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이제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또 어린이집 또 하시는 분들이 또 유지해야 된다고 또 그런 부분이 좀 또 고민거리입니다. 예, 아이들을 보자면 어려서는 조금 집에서 키우는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대체로 시설 중심입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어윤님 말씀하신 부분에 완전 동감을 하거든요. 그 0세부터 3세까지는 가정에서 키우는 게, 물론 지금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제일 심각합니다. 80%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이기도 하지만 그 엄마 품에서 어느 정도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지금은 우리 앞서 좀 바뀐 부분도 있지만 집에서 양육하는 것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좀 맡기는 정책으로 많이 방향이 갔었거든요. 근데 물론 뒤바뀌게 되지만 양쪽 다 뭐 어린이집도 할 수 있으면서 아이를 가정에서 뭐 보호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영향이 미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키우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정한 연령까지만이라도 가정에서 엄마가, 그럼 직장맘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직장맘에게 줄 수 있는 또 정책적인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안전하게 본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치도 마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 가지 대책들이 조금 뭐 겹치는 것들은 공통적이었고, 근무 환경에서는 하루 8시간 그걸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랑, 뭐 그래야 뭐 저 1일 2교대 뭐 이런 얘기도 제도적으로도 있었고요. 예,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없었던 건 아닌데 말이죠. 자꾸 반복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건이 하나 벌어지면 대책들은 비슷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대책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재발이 되는 게 이제 늘 그 문제라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전에 특례법을 만드셨고, 법은 어쨌든 뭐 처벌 중심으로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왜 자꾸 재발이 될까요? 예. 그 법으로 다 할 수는 물론 없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정법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다가 아동복지법을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하고 또 여가부 소속의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요까지 이제 개정법 2개와 재정법 3개를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해서 그 이제 법에 보완은 사실은 거의 되었고, 지난번 9월 26일 날 지난해 이제 발효가 되고 한 달 동안에 그동안 평가하는 것을 제주도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검찰, 경찰, 법원, 또 전문가들, 또 교수들, 전문가들, 또 시설 운영하는 이제 보호시설 장님들 해서 제가 토론회 그 세미나에 발제를 해달라 주제 발표를 하고 왔는데, 그때도 그랬고, 지난번에 또 이제 그 수혜니라는 울산의 계모에게 학대받아 사망한 애 때문에 전국적으로 15,000여 명의 이제 블로그가 자발적으로 생겨서 법 통과 후에 작년 1월 4일 날 제가 외통위원장 시절에 그 상임위 회의실에서 감사표를 받으면서도 그 이야기가 좀 나왔던 부분은, 제가 이 법을 대표 발의 재정법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문제점이 한 6개월, 1년 정도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은 제가 보완하겠다, 애프터 서비스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제가 어쨌든 당의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애프터 서비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보완을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 시행이 한 3개월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육시설이나 어디 그 신고 의무를 해야 될 분들한테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은 상당한 그 법적인 보완은 되어 있는 상태다, 법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꾸 반복만 된다 하지만은 지난번에는 그 법 제정, 어려운 재정법을 으로서 법으로 보완하는 것만 해도 큰 업적을 사실은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이 법 바뀌고 난 이후에 물론 지난 해 9월이니까 뭐 시기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희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 먼저 아동학대 특례법이 9월 날부터 시행되면서
이제 저희도 많은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 달라진 거는 그 기존의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1577-1391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게 112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 신고로 된 거죠. 네. 여기에 대한 약간 좀 설명을 또 드리면, 과연 또 작은 아동학대,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동학대일까 좀 우리가 의심이 가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내용들을 112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기도 하지만 일단 112로 전화가 통합이 됐고요. 또 보건복지부 콜센터 119도 전화를 하셔도 되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바로 전화를 주셔도 신고는 할 수 있는 통합이 된 체계가 바뀌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모든 업무를 저희 경남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들만 했었는데, 이제는 네. 경찰하고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가장 좋은 점은, 기존에 저희 상담원들이 나갔을 때 가든 협박, 뭐 굉장히 많은 힘든 점이 많았는데 경찰과 동행해서 나갔을 때 그게 많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원들의 그 위험이 조금 경찰분들과 같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조금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 이런 사건, 아동학대 중에서도 조금 깊은 아동학대가 좀 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상담원들만 하다가 이제 경찰분들과 연계해서 했을 때 이 네. 법을 적용하다 보니 이게 굉장히 좀 속도가 빨라진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처벌을 하고, 네. 또 한 가지 특례법만 가지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아동복지법도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 아동복지법도 적용하면서 특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경찰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인사이동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들은 이 일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아동학대구나 생각을 하지만, 경찰분들은 뭐 이 정도가 아동학대일까, 그런 학대에 대한 인식도가 아직까지는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이해가 되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가 잘 된다면 이 법 자체가 아주 용이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중에 네. 그 동행하신 경찰분들도 이게 뭐 아동학대라고 해야 되나, 이게 모호한 게, 사실 아이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모호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아동학대라는 표현으로 써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저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손을 대거나 그런 건 안 되겠지만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실제 판정하실 때도 그러신 거 아닌가요? 굉장히 모호해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계시는 뭐 유치원 선생님들과 또 보육교직원들도 모두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일까 굉장히 의문스러워하고, 지금도 교육에서 요청하는 거는 정확한 아동학대가 뭔가,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판정을 내릴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그러니까 학대의 지속성, 그리고 반복성. 그러니까 아까 한 번의 아동학대라도 굉장히 강한 학대, 뭐 이번에 인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찍힌 거는 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 번이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고 하지만 강도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약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행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 입장에서 선생님이 뭐 머리를 이렇게 2대를 때렸지만 이 아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하고 다른 친구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면 그건 아동학대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아동학대를 신체학대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동학대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뭐 신체학대, 그다음에 정서적인 학대, 아동들에게 언어적인 위협이라든지,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도 나온 것도 성적학대. 네, 뭐 니 자꾸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경찰 아저씨 불러서 혼내주게 한다, 뭐 이런 말도 정서학대에 속한다라는. 말로 하는 것만. 그다음에 이제 성적 학대. 그다음에 이제 방임이 있거든요. 방임 같은 경우에는 집단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임은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 안 하는 거고, 의료적인 방임은 아이가 뭐 치아가 다 썩었는데도 병원에 안 데리고 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보내지 않은 그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방임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끝에 유기가 있어요. 아이를 버리는 이런 경우가 이제 모두 아동학대 유형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훈육과 아동학대를 혼돈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훈육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훈육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가 타임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시 아이가 행동을 잘못했을 때. 근데 타임아웃은 훈육의 한 방법은 맞아요. 근데 4세, 5세 아이에게 30분간, 26분간 아이가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세워놓게 하는 거는 또 학대에 속하거든요. 그것도 방임. 네. 가르치시는 분 참 힘드시겠습니다. 구별하셔야 계속 되니까. 들으면서 저는 이제 분명히 전체적인 아동 학대는 가정에서가 80%고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주 극히 드문 일이긴 하나 이번 사건은 정말 너무 큰 일이고 네.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육교사들이나 뭐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사건들이 매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요. 물론 이제 반성도 많이 하죠. 그리고 교사들 이제 뭐 자율장학 컨설팅 이런 걸 통해서 교실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되고 그렇게 이제 변화되어지는 좋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상처를 받은 교사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상처를 입은 교사들은 어떻게 치유할 건가 이런 부분들은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하나 이제 유아교육을 하고 우리 제자들이 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참 마음 아프고 어떻게 다독여 줘야 할까 하는 고민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예. 대다수의 예. 참 아까 말씀드린 열악한 환경에서 정성껏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인천 어린이집은 한 번에 이게 행위가 아니라 옆에 네. 애 무릎 꿇고 하는 거 보면 네. 애를 점심시간에 김치를 억지로 먹이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하는 행위를 보면 반복됐다 하는 게 확인이 돼 있어. 그 보육교사는 영구 아마 그 보육시설에 이제 자격이 박탈이 되고 구속이 되었죠. 구속이 되고 그 시설은 이틀 전에 이제 인천의 구립 어린이집으로 개원이 다시 개원해서 38명의 이제 정원으로 아마 다시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원장도 친인척 관계에서 알고도 이걸 방치를 했기 때문에 원장도 아마 입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동 학대는 범죄다 인식을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린이집이나 어디 시설도 예.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책을 좀 정리해보고 혹시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CCTV 의무화하고 문제가 되는 곳은 영구 퇴출하거나 퇴출 구조를 만든다는 거 하고 보육교사를 비롯해서 그 신고 의무 강화 또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 근무 시간 보장해주고 뭐 구체적으로 뭐 휴식 시간, 점심 시간 보장 이런 것까지 있는 걸 보면 지금 그렇지 않다는 현실의 반증인 것 같고요. 자격 기준 강화하는 거 있고 그 외에 또 혹시 빠진 게 있습니까? 부모 교육하는 거는 예. 인정제 이런데 부모가 참여하는 거. 참여하고 모니터링. 교사 보조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하는 그게 의견도 이제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보조 인력이죠. 네. 근무 시간을 좀 그걸 나눠서 하는 예, 게 예. 이제 보조 교사. 그러니까 청소 이런 거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이 오셔서 동화 읽어주는 시간들도 있고 이게 교육청에서 함께 지원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교사들이 이제 그 시간에는 아이도 물론 돌보면서 있기는 하나 조금의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조 인력 양성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알겠습니다. 예. 보조 인력까지는 뭐 당장은 보조 교사라도 좀 네, 네. 시간을 좀 네. 줄일 수 있는 걸 우선 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예. 해주시죠. 이렇게 제안도 들으셨고 예, 예. 여러 가지 법 보완하는 계획도 세우셨고요. 끝으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그 인천 어린이집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특히 이제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실 거고 모든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 저출산 문제가 우리 국정 과제 중에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 300여 년 지나면 이 출산율은 세계 지도에서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뭐 지도에서 없어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그런 출산율입니다. 거기가 출산율을 그래도 낮은 출산율에 대한 대책이 우리 보육이나 이제 교육, 사교육비 줄이는 이런 문제인데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절대 다수의 보육교사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좀 근무 여건
처우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그리고 예산상의 뒷받침 이걸 아마 저희가 국회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제대로 좀 이번에는 대책 마련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뭐 1, 2년 만에 다 이제 완벽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년 계획을 하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그렇게 개선이 되는 제도적 보완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박미경 관장님, 김정희 교수님, 안홍재 위원장님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들끓은 국민들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도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부모의 역할도 역시 강조되고 있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라고까지 인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음 놓고 아이 낳고 또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슈 경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